unfold.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은요, 바로 한국의 온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바닥 난방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고고학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최고 건축가의 영감, 그리고 오늘날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쟁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서사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대체 왜 한국인은 그 많은 방법 중에 공기를 데우지 않고 굳이 이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선택했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점은요. 온도를 그냥 난방장치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조종해온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후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후요? 네, 이 바닥의 온도가 한국인이 앉고 자는 방식, 가족관계,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언어까지 이걸 어떻게 바꾸어왔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와, 신석기 시대의 그 원시적인 화덕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전 세계 난방 시장을 뒤흔드는 K보일러까지 그 기나긴 여정의 핵심만 오늘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시작부터는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온돌이라는 한자어보다 구들이라는 순우리말이 훨씬 오래됐다고 하던데 구운 돌에서 온 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작이 무려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방 전체를 데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초기 형태는 쪽구들이라고 해서요. 부엌 가공이에서 나온 열기를 잠자는 자리 쪽으로만 아주 살짝 끌어들인 형태였거든요. 아, 밥하면서 난방도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던 거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 전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 그 부분만 난방을 한 거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게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야 보편화가 됩니다. 아, 고려시대. 그리고 바로 이 통구들 방식이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어떻게 말이죠? 그전까지는 사실 의자나 침상 같은 입식 생활도 꽤 있었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아예 그냥 바닥에 눌러앉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좌식 문화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사실 기계 정치 하나 없이 그냥 불 떼는 것만으로 어떻게 방 전체 바닥을 데울 수 있었는지 그 원리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네. 특히 열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방바닥 밑으로 수평으로 이동시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전통 온돌의 과학적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첫째, 부엌 가공위를 방바닥보다 훨씬 낮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낮게? 네. 그럼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압력 차이 때문에 고래, 그러니까 방바닥 밑에 통로로 쑥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추결 기능입니다. 추결이요. 열을 받은 구들장이 그 온기를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불이 꺼져도 방이 오랫동안 따뜻했던 거군요. 크게 퍼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조상들의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놀랍죠. 와,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장치가 개자리라는 건데요. 개자리요? 네,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한번 푹 꺼진 공간을 파두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흐르던 연기가 넓은 공간을 만나면서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그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 밑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아, 동시에 무거운 재들은 거기에 가라앉아서 굴뚝이 막히는 걸 방지하는 필터 역할까지 했고요. 정말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과학적이네요. 이 기술의 최고봉이 지리산 칠불사에 있는 아자방이라는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자방. 한 번 불을 떼면 100일 동안 온기가 남는다는 전설이 있다고요? 100일은 약간의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지만 기록을 보면 한 달 이상 온기가 유지된 건 사실로 보입니다. 한 달이요? 와, 비결은 구조에 있어요. 평면이 버금 아자 모양으로 아주 복잡하고 구들 구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 네, 일반 온돌보다 열을 저장하는 돌과 흙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말하자면 거대한 열기 저장고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재미있는 상징이 하나 더해지는데 이 아자 모양 방에 부엌을 뜻하는 구를 합치면 아,
벙어리 아자가 되거든요. 와, 재밌네요. 수행자는 침묵하라는 건축적 메시지까지 담은 아주 의미심장한 공간이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웠는데 이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가족 내의 위계 질서를 공간에 그대로 반영했다고요? 네, 그 분석이 굉장히 날카롭죠. 단순히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그 공간의 온도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 된 겁니다. 온도가 권력이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아랫목은 언제나 할아버지나 아버지, 즉 가부장의 차지였고 가장 귀한 손님이 와야 내어주는 자리였죠. 아랫목을 내어주다라는 말이 괜히 최고의 예우를 뜻하는 관용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윗사람에게 상속을 내어주는 문화의 뿌리가 된 거죠. 아, 정말 아랫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릴 적 할머니 댁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항상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 펴놓고 저희 손주들을 기다리셨는데 그게 최고의 예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곳이 가족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위해 밥그릇을 묻어두던 기억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권위의 공간인 동시에 사랑의 공간이었죠. 온 가족이 한 이불 밑에 발을 넣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던 곳. 네. 자료에 인용된 박남교 시인의 시구처럼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견하며 사랑을 키웠던 그런 공간입니다. 몸을 지진다는 독특한 한국적 표현도 여기서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 표현. 뜨거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고통과 함께 오는 그 쾌감. 그걸 일종의 치유행위로 여겼던 거죠. 온돌이 한국인의 건강관념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이 지극히 한국적인 난방 방식이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거 온도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정말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1910년대에 일본 도쿄에 제국 호텔을 설계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한 일본 귀족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코리안 룸을 보게 됩니다. 코리안 룸이요? 그게 바로 일제가 경복궁에서 뜯어다 일본에 팔아넘긴 자선당이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온도를 처음 경험한 거죠. 와,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정말. 그럼 그 경험이 라이트에게 어떤 충격을 준 건가요? 라이트는 자서전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난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후, 클라이met의 문제였다. 기후의 문제였다? 네, 눈에 보이는 난방기구 하나 없이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방식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공기를 태워서 더럽히지 않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로 몸을 직접 데우는 방식. 이게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그의 유기적 건축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자신의 건축에 바로 적용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중력 난방, 그래브리힛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으로 가져갔고요. 1936년에 설계한 제이콥스 주택에서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매설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의 현대식 바닥 난방을 구현했습니다. 와... 오늘날 서구 고급 주택의 표준 난방인 레디언트 히팅, 이 바로 한국의 구들에서 시작된 셈이죠. 대단하네요. 전통 기술이 현대 건축의 거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 정말 멋진 사례입니다. 이 전통 방식의 구조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하죠. 네. 바로 땔감이 바뀌면서부터요. 네, 온돌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또 비극적인 시대가 열립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전쟁으로 산이 황폐해지면서 땔감이 부족해지자 그 대체제로 연탄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연탄?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통구들이랑 연탄이 만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전통구들은 흙이랑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불을 뗄 때 생기는 그 열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나무를 뗄 때는 연기가 좀 새어나와도 그을음 냄새가 나니까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연탄이 탈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냄새도 없었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특히 가장 위험했던 곳이 바로 그 아랫목이었다는 게 너무 역설적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다 보니까 열로 인한 팽창과 수축이 가장 잦았고 그래서 균열도 가장 심했습니다. 가족 최고의 명당이었던 아랫목이 하룻밤 사이에 가장 위험한 가스실이 되어 보인 비극이죠.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2,600만 명이 연탄가스 중독을 경험했고요. 무려 6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만 5천 명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동치미 국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의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국물이 주는 일시적인 신경 자극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군요. 이 끔찍한 비극은 온돌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탄가스의 공포에서 한국인을 구원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온돌의 등장이었습니다. 온수온돌? 네, 연기나 가스를 방바닥 밑으로 직접 통과시키는 대신 보일러로 데운 뜨거운 물을 파이프에 순환시켜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근본적으로 가스가 셀 위험을 차단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파이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쇠파이프는 녹슬고 동파이프는 비싸고 시공도 어려웠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혁명을 완성시킨 숨은 주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엑셀파이프. 엑셀파이프로 불리는 가교화 폴리에틸렌, 즉 PX 파이프입니다. 엑셀 파이프? 네, 이 신소재 파이프는 녹슬지 않고 내구성도 강하고 무엇보다 고무호스처럼 유연해서 이음새 없이 한 번에 시공할 수 있었어요. 누수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집 바닥에 다 깔려있는 그 주황색 파이프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980년대 아파트 건설 붐과 이 엑셀 파이프의 등장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의 모든 주거 공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대식 온돌이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야, 연탄가스의 비극을 기술 혁신으로 극복해낸 거죠. 이제 이 현대화된 온돌 기술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경동나비행 같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국민 보일러로 불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니, 추위마라의 대명사인 러시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요인이 아주 역설적이라 재미있습니다. 역설적이요? 네, 바로 과거 한국의 열악했던 인프라 환경 덕분이었어요. 네. 한국 보일러들은 낮은 가스 압력이나 불안정한 전압, 심지어 강한 바람에도 고장나지 않고 버티도록 아주 강인하게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현지 상황이 딱 그랬던 겁니다. 아하. 섬세하고 예민한 유럽 보일러들은 툭하면 멈춰섰지만 튼튼한 한국 보일러는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 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북미 시장은 어땠나요? 거기는 러시아랑 환경이 또 달랐을 텐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통했습니다. 미국은 보통 거대한 탱크에 물을 계속 데워서 저장해놓고 쓰는 방식이라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죠.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파고들어서 물을 쓰는 순간에만 빠르게 데우고 심지어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까지 재활용해서 물을 데우는 고효율 콘덴싱 순간식 온수기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와. 온돌의 핵심인 고효율 연소 기술이 다른 난방 문화권에도 완벽하게 통했던 거죠.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나니 온돌이라는 게 정말 한국인에게는 난방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몸을 누이고 아플 때 몸을 지지고 또 생을 마감하는 바닥이라는 우주를 데우는 생망의 기술이랄까요? 2018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신체의 습관을 만들고 가족의 행태를 규정했으며 끔찍한 비극을 기술로 극복하고 마침내 세계 시장까지 진출한 하나의 거대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보이지 않는 열기야말로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각인된 문화적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류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은 앞으로도 영원히 바닥을 데울 것이다. 그곳에 삶의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죠? 집의 가장 근간인 이 바닥을 데우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한 민족의 문화를 이토록 깊게 형성했다면 지금 우리가 집안에 들이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사물 인터넷 같은 새로운 보이지 않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과연 미래 세대의 삶과 가족관계 그리고 문화를 또 어떻게 조용히 바꿔나가고 있을까요?